제가 결혼을 한 것은 20대 중반이었고 남편이 저를 죽자고 따라다녀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기 전까지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너무 덩치가 컸기 때문이었어요. 황소를 떠올리게 만드는 인상이며 굵은 뼈대, 그리고 키 역시도 너무 커서 위협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심지어 그 사람과 다닐 때면 꼭 제가 납치라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주변에서 말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나 고백을 거절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에 저는 호리호리하고 피부가 하얀 그런 남자가 이상형이었기도 했고요.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보이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꽃을 좋아하고 작은 동물들을 보면 발을 동동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를 좋아했고 마음은 여리고 눈물도 많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게 참 귀여워 보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습니다. 거기다 손에 물 한 방울 닿지 않게 하겠다, 공주처럼 모시고 살겠다, 달콤한 말도 한몫했고요. 그런데 반전은 그 말을 정말로 지켰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도 의심을 했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지만 정말로 변하지 않더군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제 손에 쓰레기 봉지 하나 들지 못하게 했을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때서야 알았어요. 제가 결혼을 정말 잘했다는 걸 말이죠. 진짜 피곤하진 않아? 당신 집안일까지 다 할 필요는 없잖아. 아니, 당신도 일하는데 왜?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걸 절대로 안 했대.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꼭 집안일 다 돕고 아내를 떠받들면서 살라고. 어머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올해 김장하지 않아? 근데? 근데라니, 작년이랑 재작년에도 김치만 달랑 받아왔잖아. 이번에는 날짜 미리 알아보고 내가 내려가려고 그러지. 우리 엄마가 당신은 그냥 두라고 했어. 김장은 힘 좋은 남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우리 사촌 형들이랑 나랑 하면 금방이야. 우리 엄마. 늘 이런 소리를 달고 있는 남자라서 초반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아무리 상상을 해도 저는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못할 것 같은 일을 하셨거든요. 일단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11번이었던 제사를 합동제사로 바꾼 뒤에 절에 맡겼습니다. 자기 핏줄도 아닌 며느리가 그 제사를 이어가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추석, 설과 같은 명절에도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안부를 굳이 얼굴 봐야 하냐면서 말이죠. 그래도 어떻게든 찾아가면 제가 부엌 근처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넌 그렇게 딱 있어? 어머님, 그냥 살짝 돕기만 할게요. 넌 거기서 딱 쉬고 있어. 에이, 저도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돕고 싶고. 날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딱 쉬면서 잠을 자든가 아니면 TV라도 봐라. 어머님, 저 진짜 가시방석이라고요. 저도 돕게 좀 해주세요. 내가 전에도 말했지. 난 널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서 널 협조하게 만드는 거라고. 내 꿈인데 그걸 못하게 막으려고? 그래도 아무래도 부엌도 좁은데 그이보다는 제가 들어가는 게 좋죠. 쓸데없이 덩치만 크지. 아니지, 그만큼 밥을 엄청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좀 오지 말고 너희끼리 쉬면 되잖니. 뭘 더 먹을 게 있다고 이 시골까지 내려와서 고생을 하고 싶어 해. 정말 거짓말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고 남자들도 여자를 돕는 게 당연해졌다고 하지만 그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였죠.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질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 당시 제 주변 친구들의 남편은 그 누구도 부엌에 들어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들은 남자가 부엌일 하면 고추가 떨어진다면서 난리를 떨었을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떨어질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며 남편에게 늘 부엌 일을 시키셨죠. 그래서 명절이나 생신과 같은 집안 행사가 있으면 제가 아니라 남편이 피하려는 눈치였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장만이 많으니 자기도 힘들어서 슬쩍 빼고 싶어 했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둘이서 제주도 여행 가는 거 어떨까? 그래? 그럴까? 그럼 어머님한테 같이 가자고 해야겠다. 우리 엄마? 당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나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아서 그래, 응? 그래도 어머님도 좋아하시잖아, 제주도. 그야 그렇지만 엄마가 거기서도 나만 일 시킬 텐데. 내가 몰래 도울게. 어때? 이런 남편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는 거였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 늘 빠지지 않는 게 남편 욕인데 저는 사실 자랑으로만 들리는 것들이 많아서 이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남편의 할머니가 생전에 중학생이었던 남편을 잠깐 맡아 키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보통의 한국 할머니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손자가 뚱뚱한 건 보지 못하고 말랐다, 반쪽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늘 밥을 엄청 주시는 거 말이죠. 그래서 초반에는 중학생인 남편 역시 할머니 눈에는 너무 여린 손자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학이 끝났을 때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남편을 다신 맡기지 말라고 했다고 했죠. 그리고 덧붙인 말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내가 쟤를 맡아 키우다간 노후에 굶어 죽겠다. 차라리 소를 3마리 키우지. 하고 말이죠. 이처럼 할머니까지 두 손 두 발 들게 할 정도로 남편은 대식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살면서도 식비는 5인 가족 못지않을 정도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크게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대식가인 건 맞지만 음식 맛이 어떤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오직 양으로만 승부해도 충분했거든요. 솔직히 이런 제 결혼 생활은 너무나 편했죠. 하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타고나길 몸이 약해서 결혼 이후로 2번이나 유산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2번째 유산은 꽤 아이가 자란 상태였기 때문에 제 자궁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의사는 아이를 가지기 힘든 몸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따뜻하고 착한 남편, 좋은 시어머니까지 제 곁에 있었지만 결국 제가 문제였다면서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혼을 당해도 순전히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제게 시어머니와 남편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아가, 난 말이다. 우리 아들한테 결혼하라고 잔소리 한번 하지 않았다. 왜? 꼭 그런 부모가 있어. 그 본인의 결혼 생활이 좋지 않았는데도 당연하다는 듯이 자식한테 그 길 가라고 재촉하는 부모 말이야. 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 자신이 이미 걸어온 길에서 불행했는데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그 길을 또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말이야. 그야 자식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마음에 꼭 맞는 사람과 심지어 가족들과도 한 집에 살다 보면 숨이 막힐 때가 있는데 남과 산다는 건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난 강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도 마찬가지지. 하지만 아이는 둘만으로도 충분해. 아이 없이 살아가는 부부는 서로가 중심이 될 테고 서로를 위하라고 내 아들을 그렇게 키웠어. 자식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것으로도 좋겠지만 둘만 살면 뭐가 어때? 둘만 살았을 때 좋은 게 분명 존재하는데. 그래도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꼭 죄인이 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자기가 할머니가 되지 못했다고 실망하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나이가 50이든 60이든 손자가 생기면 바로 할머니가 되는데 아유 난 절대 싫다. 그리고 아가, 여기서 죄는 없다. 죄인이라니? 그런 말하면 날 나쁜 며느리를 가진 시어머니, 내 아들은 나쁜 사람의 남편으로 만드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거라. 그래 여보, 난 애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우리 둘이서 살자, 응? 당신 아이들 좋아하잖아. 왜 거짓말해? 애들을 미워하는 게 이상하지. 다만 보는 거랑 키우는 거랑은 달라. 내가 꿈꾸는 결혼은 우리 둘이 늙어서 흰머리하고 손잡고 공원 산책 다니고 아침에 내가 차린 밥상 당신이 기쁘게 먹어주는 거 그것뿐이야. 그 꿈에 아이가 없는 건 확실하고. 그래, 제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자식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어차피 보내야 할 존재야. 그걸 잡고 틀어쥐고 있으면 자식도 바르게 자라지 못해. 하지만 어머님. 그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곤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 데려가서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 밥을 좀 많이 먹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바르게 잘 키웠어. 그러니 평생 네 속을 썩이지 않을 거고 아마 평생 잘할 거다. 아가, 넌 내 꿈이야.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을 네가 대신 이뤄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 울지 마라. 결국 저는 그날 눈밑이 짓무를 정도로 펑펑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런 저를 안아주고 달래줬죠. 그래서 저는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남들과 다른 가족 구성원이라도 충만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사는 거였습니다. 이 당시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면서 살고 계셨어요. 그곳에 사는 게 크게 불편한 게 없다고는 하셨지만 단 하나, 병원에 가는 것은 굉장히 불편했죠. 그래서 반년에 한 번은 꼭 저희 집에서 머물면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집을 좀 넓혀서 시어머니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 엄마는 싫다고 할걸? 우리 엄마 꿈 중에 시어머니랑 같이 살겠다 이런 꿈은 없을 거야. 시집살이 엄청 했거든. 그래서 아마 안 될 거야. 내 꿈은? 당신 꿈? 응. 난 이런 좋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꿈이 됐어. 그러니까 난 어머님 무조건 모실 거야. 당신이 싫다고 해도 이번엔 절대로 양보 못해. 자기야, 엄마는 당신보다 날 더 싫어하셔. 뭐 정확히 감정이라기보단 너무 많이 먹어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 아니고 엄마는 날 데려간 당신한테 고마운 부분이 절반은 내 먹는 양 때문일걸? 이렇게 먹으면 결혼 못한다고 그랬거든. 남편이 속없이 웃으면서 자신의 통통한 배를 만졌습니다. 장난으로 넘어갈 생각하지 마. 진짜 모시고 살고 싶어. 나 시어머니한테 더 잘하고 싶어. 마음이야 나도 고맙지. 어떤 아들이 자기 부모한테 잘하려는 사람을 마다하겠어. 그런데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집이 좀 좁기도 하고 어머니가 불편하실 것 같아. 시골은 집이 넓은 편이니까. 그래서 내가 일 다시 시작하려고. 아이 가지려고 할 때 그만뒀던 일 그거 제대로 해서 돈을 모으려고. 그리고 시어머니 설득도 동시에 할 거고. 두고 봐. 남편은 그런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그대로 밀어붙였어요. 다시 복직을 했고 일이 끝나고 부업도 했습니다. 제가 무리를 하는 것 같아 보였는지 남편 역시도 잔업을 늘렸고 3그릇 먹는 거 2그릇으로 줄이는 노력까지 해보였죠. 물론 식사량을 줄인 건 오래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를 최대한 많이 도와줬어요.
이 대부분의 집안일을 오로지 혼자 했고 제가 집에 들어오면 쉴 수 있게 해준 게 가장 큰 부분이었죠. 저희는 그렇게 몇 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틈나면 시골로 내려가 시어머니를 설득했고요. 우리 집 살림 거덜내려고 저 황소를 끌고 또 왔어? 아유 아가, 이거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니? 도대체 왜 자꾸 저 녀석을 데리고 와? 엄마, 황소라니. 돼지라고 하려던 걸 아들이라서 봐준 거다. 이 황소는 풀만 먹지. 너는 고기도 먹잖아. 그니까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응? 내가 텃밭 음식 다 먹는 게 싫으면 올라가면 되잖아. 아니, 삼고초려도 아니고 이게 주말마다 무슨 짓이냐고. 저 사람 생각보다 고집 있어. 절대로 엄마 포기 안 할 거야. 그니까 엄마가 한번 숙여주고 못 이기는 척 오면 되잖아. 네, 어머님. 저희 집도 알아보고 있어요. 정말 편안하게 보실게요. 마당도 있는 그런 집이요. 거기서 텃밭 이거 하시면서 소일거리 하시면서. 네? 얘들이 정말. 아니 아가, 난 여기가 좋다. 여기서 살면서. 그럼 저희가 내려올까요? 여기 근처에서 집 지어서 살면 되죠? 시어머니는 제 말에 관자놀이를 누르면서 통증을 호소했죠. 보세요, 어머님, 또 아프신 거죠? 그니까 병원이 가까이 있고 이왕이면 아들 내외도 가까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사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유, 얘가 정말? 그냥 저희랑 살아요. 그게 제 꿈이라니까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우리 엄마도 질투할 정도로 제가 어머님 좋아하는 걸 어째요. 그냥 살아요. 네? 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명절이고 집안 행사고 부르지 않아서 함께 있었던 시간이 적은 만큼 저희 부부는 최대한 시골로 내려가서 함께 지냈어요. 온통 설득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밭일도 도우면서 그렇게 점점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린 겁니다. 남편 때문에 단순히 고기를 굽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생각할 정도였지만 다행히 시어머니가 저희와 함께 사는 걸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더 좋은 집을 알아봤고 대출까지 받아서 단독주택에 자리를 잡아 결국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는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날 제게 고맙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제게 변태라고 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딱 1년을 살아보고 결정하겠다는 허락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실제로 함께 있을 때 웃음은 늘 끊어지지 않았죠. 가지는 몇 개 사왔어? 20개. 뭐? 이것도 아들이라고. 누가 가지를 마트에서 너 먹을 만큼 사오라고 했어? 가지 모종 있잖아, 모종. 이 가지에서 얼마나 많이 나는데 이걸 20개를? 우리가 전문 농사꾼이야? 텃밭에 가지 모종만 20개라니? 많이 쓰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이 샀지. 가지는 엄청 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역도 크게 잡아야 하고. 보통 가정에서는 2개, 3개만 해도 충분히 먹는데 20개? 아주 돈을 펑펑 써라, 펑펑. 내가 다 먹을 거야. 내가 다. 그럼 됐잖아.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짝을 때렸고 저희는 각종 모종을 여기저기 심으면서 주말을 보냈죠. 다행인 건 그렇게 많은 가지를 심고 수확을 했지만 남편은 남기지 않고 모두 먹어치웠다는 겁니다. 정말 매일매일 펑펑 나는 가지를 어떻게 다 먹은 건지 저조차도 의문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가지가 물리는지 먹질 않더라고요. 매일 최소 20개씩은 나오는 가지를 먹다 보면 그럴만했다 이해할 순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무렵부터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반찬 투정을 하고 음식 타박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편은 대식가였지만
음식의 맛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비빔밥이라고 주면 잘 먹을 것 같다고 놀린 적이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밥을 먹다 말고 싱크대에 버리고 숟가락을 식탁에 탁 놓고 나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 해야 해? 안 그러기로 했잖아. 대화하기로 했고. 우리 요즘에 너무 자주 싸워.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는 거야? 내가 그간 많이 봐줬다는 생각은 안 해? 우리 결혼한 게 몇 년인데 밥을 이따위로 할 수가 있어. 배려라는 게 있긴 해? 당신은 늘 당신 편한 것만 생각하지? 반찬을 신경 못 쓰긴 했지만 어제랑 가짓수도 다르고 그리고 대출금에 생활비에 올릴 살림 빠듯한 거 알잖아. 그래도 고기도 있고 당신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했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뭘 더 바라는 거야. 충분? 그니까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야. 충분하다는 거 왜 당신이 판단을 해? 내가 불충분하다고 하면 반성을 해야지. 그리고 나는 일 안 하냐? 나도 바빠. 집에 들어오면 밥맛이 뚝 떨어져. 이건 짜고 저건 달고. 저건 당신이 만든 거잖아. 어쨌든 매번 내가 도우니까 실력이 이따위로 형편없는 거 아니냐고. 일부러 트집 잡는 거지. 나더러 갑자기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라고 했을 때도 그러려니 했어. 그리고 그간 당신이 해준 게 많으니까 알겠다고 했고. 그런데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못한다 이거야? 다른 남자들은 요리할 줄도 몰라. 나한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노력하라는 거야. 기다려? 내 나이가 내년이면 반백살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기다린 거 아니야? 여보! 나 나갈 테니까 다음에는 똑바로 해. 알았어?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된 남편의 심경에 무슨 변화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런 게 서러운 게 내가 잘못된 것인지 말이죠. 물론 처음에는 수긍했고 결혼 생활 내내 저를 위해서 해줬던 걸 떠올리면서 참았습니다. 부업을 그만두고 요리 학원까지 몰래 다니면서 연습을 했고 실제로 맛도 나쁘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요리가 늘수록 남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시어머니 역시도 남편에게 동조를 했다는 거였어요. 늘 제 편이 돼주셨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지 않았죠. 지방꼴이 이게 뭐야? 아무리 일한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네? 청소는 다 했는데요. 했다고? 이게 어디 봐서 한 거야? 지금 내가 너한테 괜히 트집 잡는다고 돌려 말하는 거니? 내가 평소에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말을 그렇게 해?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할게요. 내가 요즘에 왜 내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 것 같다. 너 집안일 하는 걸 보면 내 속이 뒤집혀. 아들도 참다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겠니? 네, 주의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잘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말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칭찬을 바란 것도 아니고 정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묵묵히 해냈죠. 그때는 제가 정말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노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언젠가 예전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순전히 제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점점 악화됐고 제가 숨을 쉬는 것조차 싫어하는 게 보이기 시작했죠.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와 외출해서 들어오지 않는 날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매 순간을 절망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포기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제게 이혼을 하자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너무나 태연하고 당당하게 말이죠. 충분히 상의한 끝에 내린 결정이야.
나 이제 당신 사랑하지 않아. 여보, 그런 말은 나랑 상의를 해야지. 나랑 했다. 나랑 상의하면 안 되니?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야?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어머님. 어쨌든 난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해주라. 그렇게 눈치가 없어? 난 솔직히 당신이 이렇게 버틸 줄 몰랐어.